두 분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대선이 됐습니다. 먼저 지금 저희가 계속 전해드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에 대해서 민주당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두 개의 단어로 좀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정치 재판이다. 두 번째는 졸속 재판이다. 이 두 가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제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 삶은 정치도 사법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오직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민을 믿고 힘차게 걸어 나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남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변인 단이라든지 당내 또 주요 인사들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의 오늘의 좀 충격은 사실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취소되고 나서 그다음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잖아요. 그때 분노의 한 곱하기 100배? 이 정도의 저는 충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앞으로도 시간을 좀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수기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경선 후보들도 그렇고 당 내에서도 그렇고 바로 이재명 후보는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던데요. 부끄러움을 알아야죠. 예. 어떻게 보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유죄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거기에서 무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유죄 취지로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형량을 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죠. 그때랑 대법원 판결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으로 낮아질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이 문제의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면 이재명 당시 후보가 대선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을 해야 될 동인이 있었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그다음에 백현동, 제2 대장동 의혹이라고는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 자기는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함으로써 대장동 의혹과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백현동 의혹 관련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본인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성남시장 선대 본부장이었던 김인섭 씨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5년에 추징금 70억 원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른바 로비를 해서 우리가 봤을 때 옹벽 아파트가 만들어졌다는 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거가 백현동 의혹은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 당시 선거 때 가장 중요한 대장동 의혹과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아니라는 것들을 말하고자 하는 어떤 거짓된 허위 사실을 공표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판결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오늘 이재명 후보도 직접 입장을 냈거든요. 그 영상을 보고 와서 반론과 재반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또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네, 이재명 후보는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로 들으셨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쨌든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앞으로 사법의 절차는 사실상 대선 전에는 물리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지하는 쪽과 지지하지 않는 쪽의 갈등이 심해질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걱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믿고 신뢰를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믿고 점진적으로 나가겠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서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제기하신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로서는 당시 내가 시장인데 하위 직원이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저도 광역단체, 기초단체 다 근무해봤습니다만 사실 6급 팀장만 되더라도 한 200명 됩니다.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제시한 거죠. 같이 골프까지 쳤는데 어떻게 몰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진을 줬을 때는 그 사진을 확대한 거, 우리는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사실 골프가 4명이서 치기 때문에 4명을 확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 사진의 모자에 골프 용품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재명 당신이 골프 친 거야라고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나는
골프를 안 쳤다는 게 아니라 그때 골프를 안 쳤다는 건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인식으로 볼 것이냐 예. 아니면 교유 행위로 볼 것이냐라는 문제점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직선거법 250조에 보면 행위 아니면 뭐 가족, 출생 이런 건데 인식은 우리가 행위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 2심의 결과였고 예. 저희가 주장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백현동과 관련해 가지고는 혁신도시법에 보면 기초단체장에 이거 허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다. 그러니까 당연히 압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역시도 어떤 사람은 압박으로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압박이 아닐 수도 있는 거지만 예. 재판부는 2심, 항소심에서 이것을 인식의 영역이라고 판단을 해준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더 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이 대장동이라는 수천억의 어떤 부당이익이 오고 간 이 사건에서 이재명 후보가 돈을 한 푼이라도 받았냐 안 받았냐를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객관적인 사실을 보면 예. 국민의힘 인사 30대 아들이 50억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고 검사 몇 명이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단 한 푼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라는 사람들 돈 받아서 뭐 재판에서 유죄 나온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 친하신 분들은 다 내란 공범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해진 사법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또 소명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듣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예. 본인들의 측근 정도는 누가 되느냐, 김용 정진상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이 성남시장부터 계속했던 측근이고요. 왜 이재명 주변의 측근들은 다 그렇게 사법 처리가 되는지 그것도 뇌물이나 돈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예. 이재명 대표 주변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유한기 씨라고 있죠. 성남도시개발본부장. 이분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쨌든 명복을 빈다. 어쨌든 명복을 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문기 저 차장의 발인 날이 예. 크리스마스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재명 부부가 캐롤송에 맞춰서 춤을 췄습니다. 아니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성남시장엔 몰랐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경기도지사 시절에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는 대장동 관련해서요. 예. 근데 그분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는데 본인은 춤을 춘다? 이게 맞는 건가요? 그래서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권력은 뭐 잔인하게 행사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시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죄의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면 어떤 정치인이 당선을 목적으로 예.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네. 누가 기준이냐? 유권자에게 그 표현이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문기 씨를 모른다. 골프를 마치 친 것처럼 사진을 뭐 일부를 떼서 했는데 조작된 거죠 이거잖아요. 전체적인 맥락이 뭐냐면 자기는 골프를 안 쳤다는 겁니다. 근데 골프를 친 거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고 두 번째는 공문을 국토부에서 이거 안 해주면 협박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협박도 아니고요. 직무유기 이걸 문제 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직무유기가 뭡니까? 이재명 후보는 법률가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그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광화문 한복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직무유기 혐의로 국민들이 누구나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 했습니다. 예. 직무유기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잘 아는 분 아닙니까? 근데 사실에 기초해서 봤을 때 협박을 받았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재명 후보의 머릿속에 없잖아요. 마음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협박을 받았다고 할 만한 근거가 뭐냐? 심지어 항소심에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변호인단이 부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증인이. 예. 그 두 명 다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과 그건 모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팩트를 위해서 소위 말해서 기자들이 취재를 한 것처럼 증인을 불러서 물어봤는데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 이유가 사람이 없었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협박을 했다고 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1심 판결같이 대법원에서 했고 제가 볼 때 항소심 판결이 어떻게 사진을 확대했는데 그게 조작이며 협조 요청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협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일단 대법원의 판결은 이재명 대표는 거짓말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조금 전으로 돌아와서 오늘 대법원이 그 선고를 내리는 걸 공지했을 때 굉장히 빠르다 이런 그 판단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5월 11일에
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인데 그 전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많이 하시던데 왜 이렇게 빨랐다고 보십니까, 그럼? 그러니까 사법부가 예. 정치 일정을 휘둘린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항소심이 3월 26일 날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원이 상고 접수를 이틀 후인 3월 28일에 했어요. 근데 검찰이 상고 유서를 4월 10일 날 제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답변서를 제출을 21일 날 했어요. 그러니까 4월 21일 날 제출을 하고 4월 22일 날 주심 재판관이 선정이 됩니다. 9일 만에 결정이 난 거예요. 이 사건 페이지가 6만 페이지입니다. 근데 이게 평의가 2번 있었습니다. 예. 한 번은 뭐였냐? 재판관이 회피한 겁니다. 노태학 예. 선관위원장이.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이 이 사건에 대한 평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는데 항소심에서도 이 전에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서 무죄로 판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려고 하면 그만큼의 수기가 길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9일 만에 끝났다라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봐도 졸속적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한 건 맞지 않습니까? 빠른 아닙니다. 거? 아니에요? 이게 보면 예. 공직선거법상 관련해서 재판은 633 원칙 아닙니까? 1심이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죠, 일심. 그래서 하나하나 다 따져본 겁니다. 증인들 이재명 후보 측에서 변호인 측에서 동의 안 해서 일일이 다 불렀습니다. 예. 2심 4개월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3심은 뭐냐면 1, 2심이 공통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증거를 다 인정을 했어요. 예. 그렇다면 그 법이 적용되는 데 있어서 이게 잘못 적용됐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심이라고 하는데 1심은 사실에 대한 문제인데 자꾸 2심은 그게 인식과 의견의 문제로 본 거예요. 그리고 1심은 뭐냐?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면 유권자한테 뭔가 잘못된 판단에 이르게 하는 어떤 결정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보는 거고요. 예. 2심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기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 표현의 자유가 나옵니까? 이건 엉뚱하게 적용이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소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의 마음,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해석했어요. 근데 공직선거법은 이재명 후보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로 인해서 유권자가 잘못 이해해서 잘못된 그릇된 판단을 했다면 예.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짧은 게 아니라 대체로 전원 합의체 같은 경우는 심리를 한 2번 합니다. 예. 원래 심리를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네. 근데 2번 했잖아요. 2달이 된 겁니다. 아.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고 했는데 예. 그게 달마다 만난다고 하면은 되게 띄엄띄엄 만나지만 네. 한 달에 한 번 말고 일주일에 몇 번 만난다고 하면 몇 달치를 또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졸속이라고 말할 수 없고 예. 더군다나 잘 보십시오. 지금의 문제가 뭡니까? 네. 저번에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대선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저번에 숙제하지 못한 것을 숙제하지 않은 채 지연된 정의가 정의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때는 저번에 문제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가름말을 타주는 게 대법원의 역할입니다. 근데 제가 발로 안 들을 수밖에 없는 예. 게 633 얘기하시는데 네네.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검찰이 특정을 잘 못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2022년 9월에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됐거든요. 같은 해에 기소가 됐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공직선거법 건수가 28건입니다. 이재명 대표보다 2년 먼저 기소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결과가 안 나온 공직선거법이 23건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이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재명 대표만 늦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데 한 달에 2번 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법원의 판례를 가지고 예. 24년도에 정읍시장의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항소심에서 결정을 내리고 적시를 했는데 그거를 판례를 뒤집었는데 그걸 그렇게 나흘 만에 9일 만에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고 졸속 재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긴급 의원총회가 소집이 됐죠.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일단 이제 저희는 170명의 의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국민의 뜻만 보고 가겠다라는 것이고 사실 저희는 뭐 더 이상 뭐 손해 볼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에서 저희가 무죄를 받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전에도 저희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간다. 왜? 이건 검찰의 부당한 기소기 때문에. 제가 그냥 좀 예를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 강도로 누명을 쓴 거예요. 예. 근데 검찰이 아직 제가 은행 강도라는 증거를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은행을 가는 길에 무단 횡단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그거 가지고 저를 잡아둔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단 횡단 가지고 그런 게 사소한 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 정말로 내가 강도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검찰 몇 년 동안 수사하고 압수수색했는데 밝혀냈습니까? 예. 못 밝혀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당하다고 저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아까 그 기자 리포트 가기 전에 반론을 먼저 드린다고 했는데 예. 같이 말씀해 주시죠. 시간이 네, 많습니다. 예. 그 우리 강성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정읍시장 관련해서 발언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 토론 중에 어떻게 보면 말을 했을 때 그게 허위사실 공표냐 거짓말을 했느냐의 논란이 됐을 때 이게 참 재밌는 게 이재명 후보가 2020년에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받은 게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친형 강제 입원 관련해서 뭐 관여를 했다 그 부분이죠. 네.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표현이 좀 거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참 신박한 논리였습니다. 뭐냐? 토론 중에는 즉흥적으로 대답할 수 있으니까 고의성이 없다. 그래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말을 했는데 숨 쉴 공간? 원래 숨 쉴 공간은 어디에서 쓰는 표현이냐면 언론의 자유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인데 그거를 가져다가 쓴 사람이 권순일 대법관입니다. 예. 권순일 대법관 관련해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재판 거래를 했던 분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법원에 판결을 하는데 이렇게 신박한 내용을 가지고 하느냐 이건 거죠. 그래서 저희는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 그다음에 국민들이 봤을 때 이 부분은 거짓말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때도 그 당시에도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나 관여 안 했다 하니까 안 했구나 생각한 거야. 그리고 이번에도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부의 그 협박 발언도 백현동 아파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옹벽 아파트가 왜 만들어졌는가, 특혜가 있지 않은가 알고 보니까 그게 성남시장 당시에 선대 본부장을 했던 김인섭 씨 관련해서 나온 거잖아요. 예.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그 의혹에 대해서 거래를 두면서 나 실제로는 국토부에서 압박받았어.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토론에서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판날까지 준비해서 국감장에서 다 약속 대련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본인의 어떤 그런 대장동 그다음에 백현동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떤 그 상황을 이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유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정읍시장 사례를 말씀드리면 네. 이 사건이 이겁니다. 이제 정읍시장이 선거에 출마를 했을 때 상대 후보가 부동산 투기했어요라고 말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그 상대 후보가 부동산 투기한 게 밝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 된 겁니다. 근데 이 허위 사실은 어떤 허위 사실이냐? 예. 이 선거법에서 허위 사실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대방의 낙선을 시키려고 하는 목적,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당선이 되려고 하는 목적인 거고, 나머지는 이 당선도 뭐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정읍시장은 상대방의 낙선을 목적으로 그런 허위 사실을 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검증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무죄가 나온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는 네. 상대방 본인이 김문기 씨를 안다 모른다. 그리고 내가 백현동으로부터 내가 협박을 느꼈다. 이것은 이 본인이 상대방을 낙선시키려고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당선되기 위한 게 아니라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허위가 있었다고 판단이 됐는데 예. 항소심에서는 그 정도의 차이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백현동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이 공무원은 공문으로 말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앵커님이 똑같은 공문을 계속해서 받아요. 야근을 하라고. 그럼 어떻게 느껴요? 예. 그냥 느낍니까? 압박을 받잖아요. 야근해야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국토부에서 혁신도시법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놔두고 이거 안 하면 직무유기야라고 하는데 압박을 안 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안 받을 수도 있겠죠. 용감한 사람들은. 근데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앙부처에서
공모 사업이 있으면 예. 그걸 가지고 기초단체들은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되면은 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사업을 해 나가는데 예. 그러면 국토부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면 그런 공모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압박이 있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강성필 위원장님처럼 얼굴이 아주 핸섬하고 신뢰가 가는 분이 얘기하면 혹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씀을 잘해서요. 법을 알고 통계 수치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혹될 수 있는데 우선 공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예. 직무유기 혐의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성남시가 공문을 보내니까 물어봐요. 이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공문이 옵니다. 예. 적의 판단, 예. 성남시 귀시가 적의 판단 알아서 해 이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처음에 그 민간업자가 단계를 2단계를 하려고 해요. 근데 성남시가 불허를 합니다. 예. 근데 이쪽 민간업체가 김인섭 씨를 스카우트합니다. 돈을 준 거죠. 70억 가까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4단계가 돼요. 예. 그렇다면 이거는 김인섭 씨는 그러면 국토부에 70억을 줬으면 괜찮은 아니 민간업자가 예. 김인섭 씨가 아니라 국토부에 70억을 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단순히 내가 이거에 대해서 착오로 인해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실수를 한 게 아니라 확실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고의성이 있고 유권자를 현혹시킬 이유가 있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공문에서 적의 판단이라고 했는데 네. 거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이 적의 판단이라는 건 뭐냐면 나한테 고난이 없는 거예요. 국토부에 고난이 없고 성남시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국토부가 고난이 있으면 본인들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의 판단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판단의 그 해석이 다른데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서로 주장을. 예. 근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사람이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어요. 네. 그러면서 돈다발 사진까지 공개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있었죠. 그 돈다발이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없는 사진이 판명이 났어요. 예. 근데 이분 어떻게 됐습니까? 무죄 받았어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대놓고 유포한 거예요. 그런데 왜 무죄 받았습니까? 이 정도로 검증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그분은 선거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의 권한을 갖고 그만큼의 위치가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제대로 그 사람이 말한 게 맞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속았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죄가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적의 판단이라는 표현도 해주셨고 그리고 오늘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요 대법원 판결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피고인은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 이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1심과 같은 취지가 대법원 그 판결인 것 같은데 1심과 대법원은 그 말을 받아들이는 유권자의 생각이 중요하다 이런 것 같고 2심은 그 말을 한 본인의 그 인지가 중요한 것 같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네. 이제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했으면 다시 2심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대한 그 다툼을 해야 될 텐데 네. 여기에 대한 대비는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대법원에서 예. 파기환송을 해서 서울고법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제 서울고법에서는 귀속 능력이 대법원으로부터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양형을 정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양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재명 후보의 과거 때문에 뭐 1년 이상 징역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예. 저는 이제 이 상황에서도 한번 법으로 많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서울고법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뭐 이재명 후보가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수준의 양형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 하지만 저는 이조차도 법정에서 다퉈보면 100만 원 이하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또 뭐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저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그 구속 취소되고 예. 즉시 항고 포기하고 이런 거에 비하면 이건 너무나도 저는 상식적인 얘기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예. 해볼 수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저는 다퉈볼 만하다. 하지만 예. 이게 이제 다퉈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시점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가 지금 33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금 고법으로 돌아가고 또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 서면 심리만 하는 거지만 이 서울고법에서는 변론기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서로의 주장을 들어보고 다퉈봐야 되는데 이 시간까지 감안을 했을 때 과연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 결과가 나오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재상고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월 26일 날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 언론에서도 법률가들도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라고 평가했던 지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33일 대선이 남은 상황에서 뭐 지금 다시 파기환송한 상황이면 그렇다면서요. 뭐 서류 주고받고 고지하고 그런 데만 해도 벌써 한 달이 훌쩍 넘는데 그 안에 대선 전에 나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우리가 항소심에서 예. 무죄를 받았으면 뭐 그럴 수 있지만 네. 이 대법원 거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겁니다. 예. 고법은. 근데 이제 강성필 위원장님께서는 무죄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무죄는 못 나옵니다. 예. 이미 귀속이 돼서 유죄 취지로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네. 하나가 1심이었고 예. 김문기 씨 관련해서 골프 발언 유죄죠. 그다음에 백현동 관련해서 유죄입니다. 이게 1심하고 같아요. 근데 우리가 판사들이 마음대로 내가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중에서 두 개가 유죄고 하나가 무죄고 그다음에 대법원도 두 개가 유죄고 하나가 무죄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고법이 이거는 벌금 100만 원 이하로 준다. 그게 아니에요. 양형위원회에서 양형을 주는 데 있어서 수학 공식처럼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예. 동정 전과가 있으면 가중 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본인이 인정을 하고 뭔가 반성을 뉘우치는 면이 있으면 감경 사유가 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가중의 요소만 있지 감경의 요소는 없기 때문에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아무리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뭐 이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왜 대법원이 이런 결정을 했을까? 본인들이 볼 때도 좀 황당한 거죠. 2심 판결이. 제가 1억 원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누구한테 좀 잘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 누구를 통해서 돈을 받고 로비를 해서 내가 해줬다고 쳐요. 근데 갑자기 의혹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 거는 싹 입을 닫고 예. 국토부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협박받아서 내가 그렇게 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예. 앞서 있는 사람이. 그렇다면 제가 자꾸 이게 협박을 받았다. 가상의 인물로서 내가 협박을 받았다. 인식이다, 의견이다 얘기하면 저는 다 거짓말하고 내가 1억 원 간저로 나쁜 짓 한 다음에 전혀 법을 재단을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다시 대선판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 이야기 해봤고요.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레이스 등판이 임박했습니다. 오늘 오후 총리직에서 사임한다면서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습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총리직에서 사퇴를 했는데요. 더 큰 책임을 지겠다는 표현에서 사실상 대선 출마 의지를 내비친 셈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은 또 한 대행의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선적으로 내일 출마 선언을 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러죠. 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 잘한다는 평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직을 내려놨을 때 비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렇게 욕을 먹고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왜 이걸 할까? 예.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더 큰 책임을 감당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뭘까요? 아마 구체적인 거는 내일 나오겠지만 예. 전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공직생활 50년 동안 하면서 정치라는 것이 잘 됐으면 좋을 텐데 본인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끊임없는 30번의 줄타내 그리고 저도 계엄에 대해서 그 방식에 대해서 동의할 수는 없는데 또 대통령도 안타깝게 헌재에서 탄핵 파면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대립적인 어떤 상황이
과연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한 사람 대통령은 바꿨습니다. 근데 문재인 5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진영이 고착화됐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게 아니라 적폐청산 5년 내내 이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내란 종식 5년 내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중요합니다. 문제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구호가 있는데 예. 근데 저는 여기 뒷말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 발전에 발목 잡는 정치를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내일 한독수 권한대행이 아주 중요한 자리에 대해서 직을 내려온 만큼 앞으로 더 큰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거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행 그 임기가 끝나기 전에 지금 어쨌든 그 결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그 결정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럼요. 저는 예. 공감을 하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정치부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 이게 수적 다수에 의해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입법권이라는 게 국민의 선택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들을 전행을 하면 안 되거든요. 예. 탄핵도 권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계엄도 권한이 있는데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그 계엄에 대한 권한은 실질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주권자인 어떤 의사로 뽑힌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까지 시켰습니다. 예. 그렇다면 헌재 결정문에도 나오죠. 민주당이 끊임없이 줄탄핵을 했고 어떻게 보면 탄핵 심리 제도를 위헌성과 위법성의 어떤 그런 무게감을 도외시한 채 의혹만으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썼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민주당 너희가 진짜 잘한 게 아니다. 너희도 책임이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의 입장은 뭐냐? 내란 하면서 내란을 종식하겠다는 프레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솔직해지고 한 사람을 위해서 권력을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권력을 집중해서 제왕적 대통령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바꾸자. 그래서 이쪽은 수구적인 호언 세력이고 이쪽은 개혁적인 방향의 개헌 세력이다. 그런 구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역할이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대행의 또 대선 출마 의지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에서는 명분 없는 출마다라는 비판도 있었잖아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한덕수 고난대행 꼭 단일화 성공하셔가지고 예. 후보로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래서 국민들의 심판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저는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꼭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전에 제가 지적을 해야 될 게 예. 최근에 한덕수 고난대행이 정대철 고문도 만나자고 하고 이낙연 전 총리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이거 사전 선거운동이에요. 아니 국민들이 국정관리하라고 맡겨놨더니 인기관리하고 조직관리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강제 수사권 동원해가지고 한독수 고난대행 아래에 있는 30일장들까지 한번 핸드폰 뒤져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난대행을 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선거운동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간에 만평에 어떤 만평이 나오냐. 위에는 심판 복장을 하고 있는데 바지는 빨간색 선수 복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예. 그리고 과거에 그랬습니다. 민주당이 한독수 고난대행 탄핵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 너희들 지금 뭐 무정부 상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근데 본인이 지금 스스로 무정부 상태 만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과의 보수정당의 새로운 뉴 노멀이 있습니다. 보통은 잘못을 하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상도입니다. 어느 분야나. 근데 요즘 국민의힘이나 보수정당은 이번에 내가 더 잘해볼게 해요. 자기가 더 큰 책임을 지겠대요. 예. 아니 무슨 파면된 윤석열 정부의 2인자가 무슨 책임을 져요. 책임지고 집에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꼭 후보가 돼가지고 우리 민주당 후보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예. 근데 아쉬운 게 뭐냐? 저는 후보도 못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주 순진한 건데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당신 보니까 지지율 별로 높지도 않네. 우리 둘이 지지율 합쳐봤자 이재명 후보한테 안 되네. 우리 각자 좀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이미 단일화 한다는 거 다 드러나가지고 효과도 없으니까 우리 한번 이준석이는 안 한다고 하니까 한번 3자로 극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열심히 해보세요. 예. 파이팅! 그러거든요. 그러면 조직도 없고 자금도 없는 한독수 고난대행은 결국에는 시간에 쫓겨서 국민의힘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한테 지지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두고 보면 알겠지만 국민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 민주당이 자꾸 뭐 내란이라고 하는데 아니 잘못을 했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예.
그래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 사퇴하고 출마하는 거 정말 잘못됐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그 한덕수 대행 오늘 사퇴를 했지만 오늘까지는 대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덕수 대행에 나오면 과연 단일화는 누가 될 것인가? 일단 그 전에 국민의힘 5월 3일 날 최종 후보가 결정이 돼야지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반대로 물어볼게요. 최종 후보는 누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단일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는 예. 한동훈 후보가 아닌 김문수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유가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선택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별로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지지율이 유지가 되는 걸 보면 분명히 국민의힘의 지지자와 당원들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누가 더 단일화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끝까지 한동훈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기 때문에 예. 저는 국민의힘 후보들은 한덕수 단일화와 조금 자연스러웠던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제가 또 한간에 이렇게 국민의힘 인사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결국에는 홍준표 후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말하는 친윤 세력들이 김문수 후보 캠프로 많이 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현역 의원들이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쉽지만 한동훈 후보보다는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되고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김문수와 한덕수 둘 중에는 네. 저는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안 해줄 것이다. 안 해줄 것이다. 안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시간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5월 3일 날 후보가 결정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5월 11일 본선 후보 등록 전까지 단일화를 이뤄내야 돼요. 예. 그런데 저희가 과거에도 단일화 많이 해봤거든요. 문구 하나에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덕수 하고 아래 경력을 3개를 넣을 것인지 5개를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싸우고 네네. 몇 글자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화에 대해 그러면 또 당원만 할 것인지 국민 전체로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격렬하게 룰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 최소한 3일은 갈 것인데 김문수 후보가 이제 딴 마음을 먹었어요. 네. 왜? 오늘 이재명 후보가 파기환송 되니까 예. 이거 내가 해봐도 되겠는데 이거 굳이 뭐 한덕수까지 안 가도 되겠는데 그렇게 착각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덕수 후보는 예정대로 짜여진 계획대로 사퇴하고 출마를 하시지만 예. 국민의힘 후보가 이걸 쉽게 안 해줄 것이다. 그리고 원래 정당이요. 네.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만 보더라도 이 자당 중심 후보의 단일화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화학적 결합도 잘 되는 거거든요. 예.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보가 됐는데 단일화 후보가 됐어요. 네. 홍준표 돕겠습니까? 한동훈 돕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김문수 후보나 도우면 다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원들도 누가 후보가 되어야지. 하지만 한동훈이나 홍준표나 뭐 나경원이나 다른 분들은 국민의힘 후보고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데 예. 안 돕겠습니까? 하는 신용이라도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는 예. 김문수 후보가 되고 예. 단일화는 물 건너갔다. 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분석을 하시면서 또 발언까지 말씀해 주셔서 아니 참 어렵습니다. 예. 단일화는 되게 어렵고요. 그렇지만 일부 여론조사에 나왔지만 당원들이 굉장히 높은 수치, 제가 수치를 얘기하면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추는데 아주 높은 수치입니다. 이게 한 사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오만이 당내 횡행하고 있다. 이 네. 표현이 누구 표현이냐면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할 때 한 표현입니다. 멈출 수 있는 용기를 언급을 한 거죠. 지금 저희 되게 절실합니다. 예. 왜 절실하냐면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파면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끊임없이 내란 하면서 내란 종식을 얘기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3년 모든 걸 부정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뒤어봤잖아요. 경험해봤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이 국정과제 1호였습니다. 5년 내내 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이재명 후보는 더 소위 말해서 빨간 맛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더 강하면 강했지. 본인이야 지금 정치보복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러잖아요. 내 사람들이 내가 정치보복 안 한다고 하니까 왜 믿지 않지? 예. 답답하다 얘기를 토로를 하니까 그 앞에서 후보 그 경선을 같이 했던 김동연 후보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믿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신뢰 자산을 쌓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아주 완곡하게 말씀하셨지만 너 못 믿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입법 권력에 행정 권력, 사법부까지 좌지우지했을 때
사람의 됨됨이를 봤을 때는 뭐냐면 권한을 줘 봤을 때 권한을 자제나 절제 못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본 거죠. 오늘 사법부의 판결이 났을 때 민주당 반응이 뭐가 있냐면 내란 세력을 일수하고 악착같이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법부를 내란 세력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의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가 작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이 그 절대 반지를 낀 상태에서 대한민국을 소위 말해서 두 동강이 될 수도 있고 거덜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그런 작은 이익을 앞세웠을 때 당원들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단일화 과정 되게 지난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들이 여론조사 지금 보면 격차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세훈 시장과 안철수의 단일화 과정에서 적합도 그다음에 경쟁력 50대 50대로 했고요. 예.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몽준 후보 사이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일화가 아니고 정치적인 어떤 큰 틀에서 단판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DJP 연합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판을 통해서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되게 오만해요. 왜냐하면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결정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 겁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볼 때 벌써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쥐락펴락한다고 한다면 중도가 봤을 때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되게 필요하다고 보면 수권 정당을 지향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럼 지지율 격차가 떨어지겠죠. 우리가 단일화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길 수 있다는 기대를 통해서 한번 해보고 그거를 역전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보수 중도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임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굉장히 허탈하거든요. 그렇다면 경선을 통해서 우리 후보들이 이런 면면이 있다는 걸 다시 재환기시키고 또 하나는 단일화를 통해서 우리는 경선 너머를 꿈꿀 수 있고 그게 예.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기면 더 큰 김문수가 될 수 있고 더 큰 한동훈이 될 수 있고 내가 지더라도 나를 밟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재명을 이겨달라. 이게 개인의 어떤 승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와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지켜달라. 그런 예.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 네, 저희 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최종 후보 선출을 앞두고 이루어진 마지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한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듣고 더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합당한 방법으로 한덕수 후보가 나온다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반드시 단일화를 하고 승리를 위해서 누구와도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라도 협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이제 김 후보는 반드시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 또 한 후보는 약간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두 후보의 계산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여쭤볼까요? 우선은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굉장히 강한 이미지, 본선 경쟁력이 강하다는 걸 계속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상황적으로 그거는 단계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4강에서 결승전에 임할 때 예전에는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강하게 비판을 했냐면 테마주 조작이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면 해당 행위다. 패배주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 목요일 날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단일화 하겠다고 했는데 또 이번에 결승전 통과되고 나서 또 단일화보다는 뭔가 선을 긋고 본인의 4강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강론을 했을 때 지금 수치가 좀 뒷받침되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저도 아쉽습니다. 예. 우리 후보가 뭔가 될 만한 상황이 연출되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의 허들이 지금은 장애지만 하나를 넘잖아요. 그럼 자신감이 되고 그게 또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모읍니다. 그럼 또 다른 허들을 통해서 우리는 커질 수 있는 거죠. 더 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단일화를 경원시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는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가. 예. 우리는 더 큰 하나가 되기 있어서 단일화가 우리 강성필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힘듭니다. 그렇다면 내가 꼭 이거에 집착해서 큰 그림이 어그러지는 것보다는 예. 내가 결단을 통해서 대승적으로 한다면 그 단일화 과정에서 누가 자기 이익을 취하느냐 아니면 큰 틀에서 내가 양보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어떤 단일화 과정에 누가 통 크게 양보하느냐가 또 예.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단일화에 대한 태도 뭐 이런 구도가 대선판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실까요? 뭐 단일화가 된다면 어쨌든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데 갑니다. 그거 몰라요? 근데 다 좋은 데 갑니까? 못 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천으로 옮기기가 어려운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다 대통령 되겠다고 나왔는데 누가 통크게 양보합니까? 그리고 미안한 말씀이지만 제가 상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은요 별로 절실하지 않아요. 조기 대선에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권 우선주의인 거예요. 조기 대선 끝나고 당권 누가 가져가느냐 아니면 누가 당권 가져가야지 내가 조금 더 지도부가 가까워질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고 예. 저는 전략적으로도 한독수 권한대행과 단일화를 하면은 민주당 후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최소한도로 단일화하겠다고 동네방네 소문은 안 내야죠. 이거 주식하고 비슷합니다. 예. 이미 다 반영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거 무슨 극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또 한독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최소한도로 비상계엄과 탄핵에서 좀 자유로워야죠. 이분은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면 경제적인 능력을 본다? 우리가 테크노크라시라고 하잖아요. 전문가들. 이 전문가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정치색이 옅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사실상 완전히 정치인보다 더합니다. 근데 이분이 능력이 있냐? 그러면 경제적으로 2000년대 중국산 마늘 이면합이 있어가지고 2002년도에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경질됐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는 괜찮냐? 본인의 고향을 YS 정부했을 때는 뭐 서울이라고 했다가 DJ 정부일 때는 전북이라고 합니다. 이거 국민들이 다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그리고 자꾸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의 사례를 모델로 둔다고 하는데 예. 당시에는요. 이 정몽준 후보가 한일 월드컵 끝나고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지율이 사실상 노무현 후보보다 더 나왔어요. 그리고 이회창과의 3자 그 가상 구도에서도 더 나왔어요. 아마 제 기억에는 정몽준 후보가 뭐 한 4%, 2% 정도 더 나오고 노무현 후보는 3자에서 아마 4% 정도 뒤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후보 단일화해서 이겼는 줄 아세요? 갑자기 당내에서 야 우리가 50년 정통의 민주당인데 재벌집 아들한테 이거 넘겨줘야 돼? 이 비토 세력이 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럼 한독수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민주화에서 목숨 걸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그래도 월급쟁이에서 대통령 신화 만들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아성이 있었지만 선거의 여왕이라고 그래도 명성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물며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한때는 현재 권력에 맞섰어요. 근데 이분 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것이 아니면 경제 능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인정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예. 지지선언 하시고 그냥 물러나시면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볼 때 굉장한 라이벌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을 보면 운이 있어야 돼요. 예. 그 운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어떤 미신이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시대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 시대상에서 요구하는 그 어떤 바람과 나의 경력과 이력이 싱크로율이 크면 되지 못합니다. 예. 잘 보십시오. 지금 경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제가 단순히 민생 경제 그게 아닙니다. 일자리를 만들라고 기업을 유치해서 물건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물건을 만든 걸 팔아야 되죠. 우리는 수출에 의존하는 수출 국가입니다. 예. 그렇다면 미국이 중국과 더불어 굉장히 큰 시장인데 미국의 관세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푸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협상을 할 때요. 누군가 페이퍼를 잘 정리해서 딱 갔어요. 근데 그거를 얘기할 때 그쪽이 야 10년 전에 이런 얘기 했었어 했을 때 말이 탁 막히는 거죠. 네.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김대주 정부 경제수석도 하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때 경제부총리 통해서 그다음에 총리까지 했습니다. 예. 한미 FTA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하나 여기서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자면 한미 FTA MB 정부로 넘어갔는데 그때 하겠다고 하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발목 잡은 데가 어디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입니다. 그 말은 그냥 살짝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이렇게 왜 길게 말씀드리냐? 이게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가치가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한덕수 권한대행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지점이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고 두 번째는 통합입니다. 예. 저희 좀 질리죠. 저와 이제 강성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웃으면서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서로 논쟁을 벌이지만 예. 목소리 크고 전 진짜 국회의원 저 같으면 될 뻔했어요. 왜냐하면 저 생각보다 목소리가 크거든요. 지금 고함만 지른다는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은. 너무나 소리만 칩니다. 얼마나 차근차근 위트 있게 하십니까? 이런 분이 진짜 국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 민주당이 목소리가 커서 그런지 한덕수 권한대행이 선거 캠페인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예. 조용하고 편안한 대한민국이래요. 이런 말은요. 네. 스터디 카페 입구에 써져 있는 말이에요. 아니 무슨 다이나믹 코리아 지금 갈 길이 산만리인데 무슨 조용하고 편안합니까?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뭐 관점은 다를 수 있는데 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렇게 통합이란 건 양쪽에 한번 서 봤을 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수 정부 그다음에 진보 정부에서 일을 해봤잖아요. 예. 그럼 일머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람의 고향이라는 게 또 본인이 전부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예요. TK 지역에서 미는 호남 후보 이게 역설적으로 민주당에서는 호남이 미는 영남 후보, 부울경 후보 이게 강력한 시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종식 계속 말씀하시는데 예. 이 프레임이 바뀌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바람입니다. 처음부터 정몽준 후보는 되게 거품이 많았어요. 근데 예. 한덕수 권한대행은 아주 차분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저는 경선 과정이고 그 단일화 과정이고 또 네. 본선 과정일 거다 그렇게 봅니다. 좀 요거 하나 전망해 주세요. 대선이 지금 33일 남은 상황에서 오늘 저희 그 정치권에 두 가지 큰 그 이슈가 생긴 거잖아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 그리고 한덕수 대행의 사퇴. 그래서 그 두 개 주제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33일 남은 그 대선 전국에서 이재명 후보의 오늘 대법원 판결은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큰 영향을 안 주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번 대선도 예. 여느 때 대선과 다름없이 51대 49에 저는 대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저희 민주당은 계속 이런 마음으로 선거 캠페인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결과가 그럼 중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그 어떤 대선도 승부처는 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승부처가 오늘의 파기환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저희 민주당이 넘어야 될 마지막 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저희 민주당이 뭐 국민의힘은 많이 오만하고 뻔뻔하다고 하지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저희가 뭐 성실한 모습으로 뭐 골프하고 선거는 고개 쳐들면 진다고 하니까 예. 겸손하게 할 텐데 오늘 파기환송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중도층은 이탈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좌나 우는 결집이 되어 있을 것이고 중도층의 승패를 가를 텐데 저는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으로 인해서 저는 중도층이 일부 이탈을 하지만 또 새로운 중도층이 유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대법원에서 판례가 있는 것을 근거로 그리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줬는데 이것을 선거 앞두고 9일 만에 졸속으로 심판을 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을 한 것이다. 그리고 13명의 재판관들 중에서 예.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는데 이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들. 나머지 다수 의견은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들이 공교롭게 다 다수 의견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파기환송을 내린 거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아직도 내란 세력들이 살아있구나, 종식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예.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시대정신을 얘기하면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정신을 얘기하면은 그 시대에 맞는 정신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왜 이재명은 안 된다입니까? 그거는 시대정신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강력한 상대이기 때문에 졌으면 좋겠다는 거고 우리는 시대정신을 뭐라고 하냐. 내란 극복으로 시작을 해서 국민 통합으로 끝내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란이 아직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아니 뭐 최근에 보도만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지금 국정에 개입하고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또 개입해가지고 국정을 물랑케 한 정황들이 드러납니다. 예. 오늘 앵커님 뭐 6천만 원짜리 목걸이 보셨어요? 뭐 6천만 원 목걸이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통일교한테 받았는데 예. 잃어버렸대요. 이게 말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 집에서 옷 5만 원짜리 관봉 봉투가 나왔는데 저도 정치권 오래 있어봤지만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예. 한국은행에서 받은 거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저는 계속해서 안 좋은 보도들이 나올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비위들이. 예. 그러면 저는 국민들이 느낄 겁니다. 아, 심판해야겠구나. 내란 아직 안 끝났구나. 그래서 저는 저희 민주당이
처음부터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그런 선거 구도가 아니라 예. 저희가 내란을 국민들을 통해서 대신해서 심판하느냐 안 하느냐 저희는 그렇게 끝까지 겸손하게 갈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 그리고 한덕수 대행의 오늘 사퇴 이후에 내일 출마 선언을 하면 그게 약간의 그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죠. 예.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재명 대표는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이회창 대세론입니다. 이회창이 두 번에 대선에 나갔다가 DJP 연합과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쓴맛을 봤습니다. 예. 이번에 세 번째 도전하시는데 제가 볼 때 단일화의 혹독한 맛을 보실 것 같은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겸손하고 어떻게 보면 절실해야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민주당이 대통령의 어떤 계엄 정국에 있어서 탄핵 정국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무서움을 느꼈죠. 아니 카톡 검열도 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검열도 하고 또 여론조사 잘 나오니까 여론조사 관련해서 방문하겠다고 하고 관련 법도 만듭니다. 예. 이 법을 통해 가지고 법의 지배는 괜찮은데 법에 의한 지배는 되게 무섭습니다. 정치인들이 권력가들이 그거를 좌지우지 예. 법을 통해서 한다는 건데 민주당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듭니까? 아니면 이재명 지키기 위한 위인설법을 하는 겁니까?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바가 있고 예. 저는 악재가 맞는데 민주당이 있어서 악재를 더 키웠어요. 엎질러진 물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본심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일종의 제가 볼 때는 쇼를 했다고 봅니다. 아닌 척했어요. 그렇지만 민주당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 내란 세력을 일소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법 쿠데타, 그다음에 윤석열 친구 조이대의 사법 쿠데타, 뭐 이런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저는 수권 정당을 지향하는 민주당이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건 그만큼 겁을 먹고 있다는 거고요. 중도 분들이 봤을 때 저는 믿고 싶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을 때 저도 허탈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 허탈했는데 법의 자정 능력이 발휘되면서 균형추를 막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시대 정신이 본인은 이제 내란 종식을 통해서의 어떤 통합 그리고 성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까지 끊임없이 얘기한 거는 재벌 해체, 그 다음에 삼성전자 관련해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반도체 특별법 얘기하면서 52시간제 예외를 하다가 할 수 있다. 몰아서 일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할 말이 없다 하다가 민주노총 만나고 와서 없던 일로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 관련해서 안 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저도 헷갈릴 정도고 그다음에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도 쿠폰 관련해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업을 발목 잡는 성장이 가능할까요? 그런 예. 얘기를 하고 싶고 통합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비명이 지금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게 민주당 내 상황 아닙니까? 어디 통합을 대한민국 통합을 말씀하신지 이해가 안 가고 만약 통합을 말씀하실 거면 내란 그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섭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